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EU의 FTA 청사진 어떨까요? 과거의 청사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여러 번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국가 간 담벼락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맺는 자유무역협정. 정작 그 이득의 계산은 참 복잡했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국가 간 협정이지만 힘센 나라가 트집을 잡기도 하죠. 이 분야 권위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O2O 개인정보 관련 이야기입니다.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요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나라에서도 키워주고 있는 이른바 스타트업들입니다. 배달 앱, 숙박 앱, 한 번쯤은 광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앱들이 작은 규모의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는 형편없었습니다. 해커들이 100만 명 가까운 이용자의 정보를 털어갔고요. 문제점은 뭘까요? 대안은 없을까요? 이 분야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나를 둘러싼 경제 이야기 추적하고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경제 도미노, 오늘은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좀채 사라지지 않는 4월 위기설의 실체, 그리고 진짜 위기가 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2017년 4월 4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EU 간,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이 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은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되었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5년간 1만 개도 못 미쳤다. 기대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당시 크게 기여할 거라고 호언장담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 협정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할까요? 또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점과 지금의 차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부분들 좀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입니다. 통상 전문가이시죠. 송기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전부 다 국책기관인데 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예. 지금 한EU FTA 성적이 형편없다, 낙제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견하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07년에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가 과연 FTA의 경제적인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히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좀 차분히 살펴볼 때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예. 국민적 저항만 보도가 되고 동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소리인데 서비스업 일자리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한국과 EU FTA만 보면. 그런데 농축수산식품업 여러 가지들 보면 제조업 보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안 좋거든요. 이런 건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5년간 통틀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10,000 개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라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없습니까? 단지, 네. 이제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게, 국내 생산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만들어지는 게 서비스의 특성이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다소 추상적인 이유를 들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정말로 어떤 의미 있는 제대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참 정부의 지금 설명 자체도 모호하다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주제로 삼아서 한 인터뷰 시간을 다 할애해도 부족하긴 한데요. 네. 일단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었다. EU가 한국의 2위 수출국이었는데 지금은 3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거든요. 드러난 네.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세가 일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을 값싸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경제가 크게 좋아진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FTA에 대한
수용 어떤 추종 논리였는데 네. 지금 이 객관적인 자료 정부의 이 수출입 관련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경제 변화 그런 수출입 변화라는 건 네. 이 FTA보다는 환율이라든지 또 EU의 어떤 국내 경기 즉 EU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요인이 더 중요하지 FTA로 인한 그런 관세 변화가 가져오는 가계 효과라는 게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 즉 지금 이런 한 EU FTA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유로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통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유로 물건의 어떤 대외적인 수출 조건은 좋아진 반면에 유럽이 수입하는 그런 물건값은 이제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TA의 효과라는 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FTA 도입할 때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이 경제 영토를 넓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턱을 낮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미국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이 더 이 득실을 따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또 유럽을 비롯한 초저금리로 겨우 회복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너무 침체되지 않았느냐. 그간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게 FTA 탓은 아니다. 이런 식의 또 반론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TA를 하면은 그 자체가 마치 무언가 어떤 아까 경제 영토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네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한유 FTA의 경우에는 이게 FTA를 우리가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GDP가 5.6%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FTA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FTA로 인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이 지금 더 문제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와서 5년 지난 한 EU FTA를 따질 때 비로소 좀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 EU FTA 경제적 이득은 수출 증대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연적 확장보다는 여러 가지 농수축산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입 증가의 비교 열의 산업의 구조조정 즉 약한 것들이 좀 정리되면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기사 내용만 보면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FTA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예. FTA 관련 법률에 보면 5년마다 이런 공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그런 법정 보고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로 인한 이득이 외국보다 비교 열이 이를테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를테면 포도 농가들이 폐업한다든지 네네. 즉 국내 약한 산업을 정리하고 국내 약한 산업을 무언가 감축시키는 것이 FTA 경제적 이득인 것처럼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FTA 경제적인 이득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보고서라면 이 FTA 이런 효과가 이렇게 애초에 기대치와 다르게 나온 그런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 네. 만약에 FTA로 인해서 국내의 약한 부분을 이게 정리할 수 하는 것이 FTA 효과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FTA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어떤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예. 굳이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구조조정인가라고 의문을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제 해명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산업 전반에 얽혀있기 때문에 5년 성과로는 사실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 찾아보다가 그런 것들 보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5년이 그렇게 아주 긴 기간은 아니죠. 그러나 FTA 법률에서 5년마다 평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5년 정도의 일정 기간이 되면
지금 재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새로운 어떤 경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법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문제는 이러한 평가 자체가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보고서 자체를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꼭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0월에 나온 건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보면 굉장히 장밋빛 전망으로 또 확인되지 않은 어떤 가설의 어떤 좋은 점으로 밀어붙였는데 5년 지나서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꼼꼼히 따질 앞서 말씀하신 국민적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지금 한미 FTA 얘기도 테이블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더 드세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강대국과 우리나라가 좀 힘의 차이는 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문호를 개방한 건데, 무역을 개방한 건데, 강대국은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바꾸자 이렇게 나서는 게 이게 FTA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내용을 열어보면 뭐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손해본 것도 많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가 일정한 어떤 가격 효과를 가져온 것은 맞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의 경향이 문제인데요. 네. 2016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산자부의 올 3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네네. 올 3월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5.3% 감소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는 FTA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우리 전체 경제 운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그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EU FTA 보고서의 핵심은 유럽이 경기 침체됐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는 것인데, 네. 반대로 지금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만이 지금 거의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네. 회복기인데 네. 오히려 이렇게 회복기인 미국 경제에 대해서조차도 2016년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한미 FTA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어떤 FTA에 대한 어떤 지나친 그런 뭐 의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우리 현재 이를테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또 지금의 우리 내수 문제라든지 네. 이런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전략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비로소 FTA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의 어떤 FTA 전략, 우리의 FTA 모델을 가지고 트럼프와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의 FTA 모델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의 FTA 모델,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를테면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한다던가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인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FTA에 막혀 있다, 혹은 FTA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조화 문제도 오랜 동안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FTA 때문이고, 그건 FTA 미국의 그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TA 자체가 이게 선이냐 악이냐 문제는 아니고요. 네. FTA가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 대로 마치 FTA를 하게 되면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5%, 6% 성장하고 일자리가 몇십만, 몇백만 개 생기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이라든지 내수라든지 우리 경제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그게 먼저 주가 돼야 되고, FTA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부차적인 역할로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한미 FTA 2007년 체결 이후에 FTA가 마치 우리 사회의 경제를 크게 바꿀 것처럼 경제 새로운 영토론이라든지 기회처럼 개국 제3의 개국이라든지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한 현실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부분들 여러분께 요약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뉴스 또 인터뷰에 등장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생각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나누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어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점포도 없고 직원 수도 적고 역시 좀 저렴한 면이 있겠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될까 이런 궁금증 있을 겁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죠. OTP가 없어도 된다. 내지는 그걸 스마트폰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질 인터뷰, O2O, 숙박 앱 혹은 배달 앱 이런 앱도 손쉽게 아주 약하게 개인정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털려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과연 개인정보 보호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나라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라고 하는데요.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거리 물가 그리고 기름값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없는데 자꾸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가부채라고 하면 일단 덜컥 겁부터 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1,400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2016년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기재한 재무제표상에 자산을 보니까 1,962조 1,000억 원, 네. 그리고 부채는 1,433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자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05조 9천억 원 늘었고요. 부채는 139조 9천억 원 늘어서 부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90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가 지금 경기 살리겠다면서 풀돈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네. 발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1,434조 원의 국가부채 중에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총당 부채가 절반을 넘는 752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연금 수급자와 이제 재직자에게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의 부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만약에 지급액보다 부족하게 되면 정부가 재원으로 줘야 됩니다. 네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국가 채무는 627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로 35조 7천억 원 늘어서 2012년 이후 증가폭만 따져보면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224만 원으로 나왔고요.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작년에 38.3%였는데요.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하긴 한 건데 네. 정부가 예상했던 게 상승률 1%였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덜 높아졌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인데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여기서 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22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적자폭이 201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도 살림이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수가 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세수는 법인 실적이나 부동산 호황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좀 더 거쳤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혹은 세금 감면 이런 것들 쭉 정리하면서 세수가 늘었습니다. 예, 국민 1인당 1,2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국가의 빚입니다만은 그러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심하게 나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재정 수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이 12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올해로 넘어온 2월액이 4조 8천억 원이니까 잉여금에서 2월액을 뺀 걸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8조 원 흑자였습니다. 이 세계 잉여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2조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이 8조 원의 흑자 규모가 더 늘었는데 네. 이거 9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살림 잘했다 하면 이제 칭찬받을만 한데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길 줄 알았으면 작년에 좀 더 써서 경기 좀 살리지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좀 얼어붙었잖아요.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있었고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도 줄었고 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기가 갈수록 위축됐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11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했고 또 1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안도 내놓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좀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세수혈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복지 지출 이렇게 사회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대응하려면 재정 건전성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작년에 세수 풍년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도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한 3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 잘 써서 8조 남겼는데 사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개인 생활이나 가게를 들여다보면 지금 물가, 특히 이 생활과 직접 관련된 먹거리나 기름값 등이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3월 소비자 물가 자료가 나왔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2.2% 상승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해도 0%대라서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요. 작년 9월 이후 1%대로 올라섰고요. 또 올해 1월에는 2%를 기록하면서 4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월에는 1.9%로 좀 주춤하긴 했는데 3월에 다시 2%를 넘어선 겁니다. 네. 보니까 이제 식료품과 기름값 고공행진했고 그 가운데 이제 공공요금마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석유류는 14.3% 올라서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높였고요. 사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이제 비교 시점이 작년 3월이니까 그때는 워낙 유가가 바닥이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5.8% 올라서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고요. 구체적으로 귤 가격이 106%나 뛰었고요. 네. 양배추, 당근, 오징어, 달걀 이런 품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3.9% 뛰었는데요. 이 도시가스 요금이 연료비 연동제이기 때문에 매년 홀수달에 유가 변동의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이 되면서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 겁니다. 생활물가 지수를 보니까 1년 전보다 2.8% 상승했는데 이게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이 생활물가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쌀이나 두부 같은 식료품 그리고 생필품, 공공요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제 체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는 더 높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정부는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 폭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작년 3월에 워낙 낮았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좀 컸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농산물 가격도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더 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겠다 설명을 했는데 정말 소득 빼곤 다 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봤더니 6억을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17만 원이었습니다. 전달에 5억 9,861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달 새에 156만 원 오르면서 네. 6억 원을 넘어선 건데요.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8년 12월이었는데 6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시기가 아니어서 2010년까지 쭉 5억 원대 초중반에 좀 머물렀습니다. 네. 그러다 2013년에는 평균 매매가가 4억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 8월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이런 대책을 내놨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5억 원대를 회복했고 네. 이번에 6억 원까지 돌파한 겁니다. 6억 원이면 정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일단 국가살
살림에 대한 뉴스 들 수 있을 텐데요. 재정수지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길게 보면 이제 건전한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경기 안 좋은데 마냥 아낄 수만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을 써야 실질적인 부연 효과가 나타날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앱의 전성 시대라고 할 만큼 이 앱을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하시죠. O2O입니다. TV 광고에서도 쉽게 볼 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배달 시켜 먹는 것들, 또 숙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숙박 앱 중에 하나인 여기 어때라는 업체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이 O2O, 스타트업 이런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보안 수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연 내 정보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 대응 단장입니다. 황보성 단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이 여기 어때의 경우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꽤 많이 유출됐다 알려져 있는데요. 좀 어떤 경위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언론에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홈페이지나 앱상에서 SQL 인젝션이라는 취약점을 통해서 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규모는 약 91만 명의 320여만 건의 이용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확한 원인과 피해 현황은 지금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인데요. 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확실히 피해 규모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SQL 인젝션 공격이라는 거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네네. 이게 좀 기본적인 보안 투자를 하면 쉽게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SQL 인젝션이 새롭게 나타난 공격 방식은 아니고 네네. 예전부터 계속 있던 공격 방식입니다. 예, 이게 숙박 앱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여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 카드사나 금융사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막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한창 스타트업으로 뜨고 있는 이 O2O, 즉 숙박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관리도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현황? 네, 보안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ISMS라고 해서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를 떠나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요. 네네. 이 부분의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예, 지금 이 ISMS라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대책은 있는데 좀 가입이 안 된 업체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큰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규제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여기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앱 관련해서는 좀 지적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런 앱들은 또 특이한 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앱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앱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집하는 그 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일정 정도 수준에 갖춰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것도 규제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자, 규제와 자격은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의 규모 또 스타트업이라는 육성의 특성상 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을 듣다 보면 이거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작은 회사의 형편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 뭘까요? 일단 저희 원에서 조사한 16년도의 정보보호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보시면 10명 미만의 회사, 소규모 회사죠. 네, 직원이 9명 이하인 회사들. 네. 예, 10명 미만 9명 이하의 회사. 이거 보면 대부분 이제 정보보호 조직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해도
정보보호 담당 인력과 투자가 규모 대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서비스처럼 처음은 이제 소규모로 시작이 되지만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은 회사를 노리는 공격이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해커들이 이 오토 특히 이 방금 얘기한 숙박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요. 이런 것들을 악용할까 걱정입니다. 일단 그렇죠. 업체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규모에서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런 앱들은 지금 여력이 없다 손 놓고 있고 정작 스타트업은 정부가 지금 막 이거 미래 산업이다 이러고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엇박자 같아요. 네네. 뭐 개인정보 보호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앱도 위험할 텐데 어떤 대책들 필요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업체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 관심이 이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다, 비용이 아니라.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취약한 보안 때문에 이제 해킹을 당해서 개인 정보가 만약 유출이 되면 뭐 기업의 신뢰도 추락뿐만 아니라 그렇죠. 고객 이탈도 일어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워낙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민사 소송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선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보안 위협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미 운영 중인 뭐 홈페이지나 앱 같은 서비스들이 있다면 이제 정기적으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SMS라고 대규모 회사에게서는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만 조그만 중소규모 업체는 자율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것도 큰 이제 보안 위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스타트업들은 직원이 9명, 뭐 4명 이러면 사실 힘들 텐데 좀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중소기업의 정보 보안, 소규모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지원하는 체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해주거나 무료 보안 도구를 배포하거나 뭐 디도스 공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사이버 대피소에 입주를 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제 프로 듣고 계시는 스타트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치매 대응 단장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출됐습니다. 유출됐으면 후속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까지 발송해서 이 여기어때 숙박앱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업체 피해자 좀 어떤 지금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거래 및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럴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찾아가셔서 이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대응할 같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리고 해커가 이제 공격 루트로 악용한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선 차단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의 내부, 외부의 이제 정보보호 수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빨리 캐치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알리고 취약점을 막는다 이런 부분들 역시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그 역할이 잘못한 것을 찾는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치매 대응 단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화요일이면 정말
화끈하게 이 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경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꼼꼼하게 따져서 과연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왜 하필 4월이냐고 제 주변에도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미국의 환율 보고서 뭐 사드 또 북한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들 악재들은 산지에 있습니다. 이게 왜 4월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위기설이 등장하는 배경 또 실제 위험한 분들이 뭔지도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주변에도 왜 4월이냐고 물었는데 저도 답을 못했거든요. 이 4월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위기에 대한 의미가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저는 위기 상황이 이미 오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위기인 상태고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하위 30% 가게는 절대 소득이 후퇴하면서 지금 생존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고요. 생존 위기다. 예. 예, 청년층들은 뭐 일자리 문제가 지금 뭐 실업률이 12%가 지금 지속되면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청년층 전체의 한 15%도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네네. 거의 국가 재난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위기하게 되면 이제 98년에 겪었던 IMF 사태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방식의 위기는 4월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4월에는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IMF 사태 같은 경우가 일종의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하드어택, 심장마비에 비유할 수 있다면요. 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슬로우 데스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문제는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경제 체력이요. 네. 여기에 이제 내부나 외부에서 충격이 이제 가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4월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4월이 얘기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요.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 만들어낸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대외적인 충격과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구조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이제 네. 이 후폭풍과 더불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협상 방식에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이 군사력하고 달러 힘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결국 군사력하고 달러의 힘이기 때문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네. 예, 미중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이슈로 다뤄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여기다 이제 북한이 실제로 또 핵도 또 이제 실험을 한다거나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한반도 전쟁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외환 시장에 좀 이제 불안정성을 좀 높일 수는 있겠죠. 예. 자, 전통적으로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환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수님과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건 강대국이 너무 횡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무기가 실제 군사 무기와 달러 두 개라고 하셨는데 이 달러라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저희가 좀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미국 정부가 제시한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다 어느 나라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네. 셋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이제 현실화시키려면 지정 기준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변경할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선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화가치 저평가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데 네. 이걸로 하게 되면 한국이 싱가포르, 대만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된 국가로 됩니다. 네. 중국이나 독일보다 더 일본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만든 이제 그러니까 환율 조작 이제 점수화 만든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네. 이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스위스, 대만, 한국, 스위스, 대만 다음으로 높고요. 네. 중국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율을 하여간 트럼프가 동원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을 바꿀 것이고 바꿨을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대외발 악재들이라고 표현할 만하겠죠. 이런 것들이 위기설을 불러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일단 먼저 앞부분에서 이게 과거와 같은 정말 심장마비 수준의 어떤 사고 수준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천천히 약화시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로는 볼 수 있다. 또 그 외에 내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언급하셨지만 추가 지원책 발표 이후에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원인에 대한 처방인가 저희도 전문가분들 연결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 97년 얘기를 하셨지만 한보라든지 그때의 문제처럼 좀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요. 네네. 방향을 잘못 책정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자꾸만 자신의 구조조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계속해서 그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는데요. P플랜으로 가게 되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지만 P플랜으로 가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제2의 한진해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고요. 해당 산업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연쇄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한보 사태로 해가지고 3월 달에 진로부들하고 연쇄적으로 대기업들 부도났듯이요. 네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올 10월 달, 올 연말까지 굉장히 안 좋은 이 충격 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좀 더 긴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P플랜으로 가면은 한진해운, 해운 루트를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까지 될 정도로 좀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긴 한데요. 지금 국내 경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지켜보는 이유가 국내 시중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소득 빼곤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큰 어떤 위기 요소로 봐야 하나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계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 부채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올해 최소한 2번 이상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7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 공급 압력이 증대합니다. 네. 7월 달엔 대우조선해양 2차 회사채 만기도 돌아오고요.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국가 부채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데 IMF가 최근에 그리스 부채 탕감해주지 않으면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네. 제2의 그리스 사태가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연준이 한 차례만 금리 더 인상하면 6월 달에 지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집니다. 같아지죠. 그러면 모든 시장 금리는 역전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물론 환율 변수는 좀 있지만요. 거기다가 두 차례 올리게 되면 역전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은 더 증대할 것이고요.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문제는 6월과 9월에 두 차례 인상을 만약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랬을 때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증대하면서 동시에 10월 달에요. 네. 10월 달에 사드 보복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중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고요. 네. 중국인 채권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동시에요. 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여기에 10월 달에 2차 환율 보고서가 그러니까 4월 달 피하더라도 네.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외부적인 우리가 악재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하반기에 굉장히 극도로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맷집, 체력은 없는 슬로우 데스 상황에서 10월이 되면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연일 따뜻하지만 공기는 안 좋습니다. 이게 따뜻한 건 좋은데 공기는 안 좋다라는 좀 이중적인 상황이죠. 한국 경제도 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을 더 들여다보면서 대비해야겠다라는 얘기 앞서 인터뷰에서도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생생경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